가제. 무너지지 않는 법. 한 개인 투자자의 생존 기록. 사장. 무너지는 계좌. 처음에는 작은 하락이었다. 하루 조금 빠지고 다음날 조금 반등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다시 오르겠지. 그 한마디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다.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수익 2억 원은 어느새 사라졌고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수익률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도 마이너스라 팔지도 못한 채 담보 비율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문자였다. 증권사에서 오는 담보 비율 경고 문자. 그 문자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 2024년이 오면 다시 오른다. 봄쯤 되면 반등하겠지. 여름에는 좋아질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계좌에 넣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어도 만들어서 넣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더 받았고 캐피탈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더 늘렸다. 당시에 나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2024년에도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하락은 더 거세졌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순히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담보 비율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2024년 7월 22일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를 찍었다. 절반이 무너진 계좌를 보면서도 나는 차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실 담보대출만 있었다면 조금은 버틸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이었다. 증권사 신용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비율 관리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 그때부터 내 삶은 정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2024년 8월 이후의 기억은 지금도 숨이 막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담보비율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경고 문자가 오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다행히 당시에는 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강제 청산을 당할 가능성은 조금 덜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삶 자체가 무너져갔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계좌에 넣었다가 주가가 조금 오르면 다시 뺏어 갚고 또 비율이 부족해지면 다시 빌려 메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다. 2024년 8월 5일 그날 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있었다. 오후 몇 시쯤인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구를 치면서 중간중간 주식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다. 쭉쭉 빠지고 있었다. 주식담보대출은 비율이하로 빠지면 내일 장 시작 전까지 채워놓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비율 아래로 빠지고 있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이제 신용융자로 매수한 계좌도 열어봤다. 이 계좌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빠지고 있었다. 잠시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흡연실로 향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도저히 메울 방법이 없었다.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때 현금 서비스 받고 지인에게 빌리면 가능할까? 고민에 고민을 했다. 아무리 친한 지인한테 빌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4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 3천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전에도 빠지면 2천을 빌려서 메꾸고 일주일 뒤에 갚곤 했던 지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금액이 2배가 넘는데 현금 서비스도 알아봤다. 탈탈 털어보니 1,000만 원 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나머지 4천을 어떻게 할까? 아니 지금 5천인데 장 끝날 때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 있어야 하니 더 빌려야 하는데 그 지인한테 말이라도 해볼까? 고민스러웠다.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야 안 하겠지. 없다고 하겠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신의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식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큰 금액을 지금 당장 빌려준다는 건 나라도 안 된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우선 신용융자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했다. 신용융자 주식에서 주식 담보받은 계좌로 담보 비율이 부족한 만큼 주식이든 현금이든 옮겨야 하니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고 부족분 만큼 일반 주식을 매도하고 나니 내 투자금의 30%대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당구치고 있는 지인들에게 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투덜대고 장난치고. 하지만 난 그런 지인들에게 짜증이 났다. 얼굴에 다 비치는지 뭐 그런 거로 인상을 쓰냐고 또 핀잔을 했다. 나 지금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날의 주식담보계좌는 총 매수금액 260, 500만원, 평가금액 170, 100만원. 신용융자 계좌 총 매수금액 510, 100만원, 평가금액 100, 700만원. 양쪽 주식 합계평가손실 마이너스 53%. 집으로 와서 책상에 앉아 냉정히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그래, 버티자.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마음을 다잡았다. 이상하게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싶었다. 강제 청산만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계좌에 넣기를 반복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에 가까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을 신용융자 주식을 매도하고 일반 주식도 매도하고 그런 일 한두 번 더 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5월 23일 내 계좌는 마이너스 78%를 기록했다. 주식담보대출 계좌 총 투자금 340, 300만원, 주식평가금액 160, 800만원, 신용융자 계좌 총 투자금 540, 300만원, 주식평가금액 30, 100만원, 합산평가금액 190, 800만원.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평가손실이 아니었다. 캐피탈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 1억 4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내 돈은 약 5,8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안에도 지인에게 빌린 돈이 2천만원 섞여 있었다. 순수하게 남은 내 돈은 사실상 3천만원 정도였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의 감정을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미래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2024년 8월 5일이 내 생애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죽고 싶었다. 빚만 6억이 넘는데 원금 빼고 이자만 5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살았는데 나에게 쓰는 돈은 딱 하나였다. 담배 사는 거. 그래,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 남은 생 빚만 갚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몸이 어디 하나 말썽 부리면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빚도 못 갚고 은행에서 땅이며 싹 정리하게 되고 그리 되나 이리 되나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 그래, 결론은 하나뿐이다. 죽자.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내가 죽으면 빚은 끝나는 게 아니었다. 캐피탈 빚 1억 4천만원, 그리고 더 큰 문제였던 은행 담보대출 6억 원. 시골의 그린벨트 땅을 담보로 잡고 받은 돈이었다. 만약 내가 무너지면 그 빚은 결국 자식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죽을 용기조차 사라졌다. 앞은 보이지 않았고 죽지도 못하겠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매일 한숨만 나왔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버텨보자. 신기하게도 그 생각 이후부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포기할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건 버티는 것뿐이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그 희망 하나로 다시 버텼다. 그리고 정말 조금씩 계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쯤 되자 손실률은 마이너스 60%대로 줄어들었다. 2026년 1월에는 마이너스 50%대까지 회복됐다.
보유하고 있던 에코프로가 반등해 주었고 신용으로 단기 매매를 하며 조금씩 손실을 줄여나갔다. 물론 중간중간 수없이 흔들렸다. 반도체와 전선주가 폭등하는 걸 보며 수없이 고민했다. 지금이라도 갈아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흔들렸다. 만약 그때 갈아탔다면 이미 손실을 대부분 복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끝내 그러지 못했다. 내가 들고 있던 2차전지 종목들을 손절하고 다른 섹터로 넘어간다는 건 당시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나는 다시 묵묵히 버티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2026년 에코프로가 한번 크게 반등했고 5월에는 포스코홀딩스까지 올라주면서 손실률은 마이너스 26%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막연한 확신만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2026년에 들어와서는 AI를 활용해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와 수급, 거래량과 재물을 이전보다 훨씬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하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렵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진짜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날까지 나는 다시 공부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